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정물화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정물화에 이어서 풍경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풍경화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경화의 역사. 동양에서는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산수화로 발전돼 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처음엔 종교화나 역사화의 배경 등으로 풍경이 그려지다가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여 18세기 말경에는 영국의 터너, 컨스터블 등이 풍경을 주로 그렸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자연주의 화가들과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 사상에 의한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어서 풍경화의 소재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생활 공간, 즉 우리 동네, 학교, 거리 풍경, 공원, 산과 강, 바다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적당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립니다. 그 다음 특징은 먼저 계절과 날씨의 변화 및 지역에 따른 특징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풍경은 작가의 의도대로 소재를 배치 구상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과 각도에서 구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세 번째, 원근감을 잘 표현하여 화면의 깊이감과 공간감이 잘 나타나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대상은 생략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풍경화 그리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선정, 주변 풍경 중에서 그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화면 구성과 스케치, 화면의 구도, 짜임새를 생각하여 형태를 그리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세 번째, 채색하기, 주제의 분위기나 계절감을 살려서 채색을 해줍니다. 네 번째, 창의적인 표현. 풍경화는 원근감이나 계절감 등의 표현이 중요하지만 현대는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나 표현 재료에 따른 창의적인 표현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풍경화 그리는 순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소재를 선택하고 그리고 구도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연필로 밑그림,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물감, 뭐 수채 물감이나 유화로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풍경화에서 중요한 표현 요소인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근법은 동양의 원근법과 서양의 원근법이 있습니다. 동양의 원근법은 삼원법이라고 해서 구원법, 평원법, 심원법 이렇게 세 가지 원근법이 있고 서양의 원근법은 공기원근법과 투시원근법이 있는데 공기원근법을 색채원근법이라고도 하고 투시원근법을 선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먼저 동양의 원근법 삼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원법은 중국 북송의 산수화가인 곽희에 의해 정립된 이론입니다. 산수화에서 구원, 심원, 평원 등의 세 가지 투시법을 말합니다. 이 삼원법은 서양의 과학적 투시법과 다르게 다원적 시점의 이동이 특징이고 화면 구도상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독특한 공감미를 통해서 이 삼원법은 산수화 구도 형식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원법은 이렇게 그림처럼 눈높이를 아래에 두고 위쪽으로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린 것으로 자연의 위압감이나 웅대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평원법은 눈높이를 중앙에 두고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보았을 때의 시점으로 그린 것으로 자연의 광활함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심원법은 눈높이를 위쪽에 두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태에서 그린 것으로 멀리 겹겹이 쌓인 느낌을 주며 자연의 무한한 깊이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다음은 서양의 원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원근법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기원근법과 투시원근법이 있다고 그랬죠. 공기원근법은 색채원근법이라고 하는데 눈과 대상 사이 공기층이나 빛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변화를 이용하여 같은 물체라도 가까우면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멀리 있으면 흐리고 약하게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투시원근법은 선원근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2차원의 평면에 물체를 3차원으로 그리기 위한 기계적 방법으로 모든 물체는 가까이 있으면 크기가 크고 또 넓어지고 높이도 높게 보이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좁아지고 높이도 낮게 보인다는 원리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이 투시원근법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용어가 소실점입니다. 그럼 소실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실점이란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입니다. 이러한 물체에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이 어느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은 보는 사람의 위치와 같은 수직선상에 있으며 보는 사람의 눈높이와 같은 수평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실점은 개수에 따라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점 소실입니다. 1점 소실은 그림의 중앙 한 곳에 소실점이 하나 생기는 경우로 멀고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소실점을 수직으로 연장한 선이 보는 사람의 위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소실점이 양쪽 좌우로 두 개 생기는 경우로 대상이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소실점이 세 개 생기는 경우로 소실점이 양쪽하고 위나 아래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소실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높은 건물 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럼 이어서 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도 역시 풍경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구도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도의 3요소는 변화, 통일, 균형,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변화는 단조롭고 균일한 분위기를 피하도록 하는 요소이고, 통일은 흩어져 산만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화면에서 대상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 통일, 균형을 보통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균통 이렇게 외워줍니다. 이어서 구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인 구도와 동적인 구도. 먼저 정적인 구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수평선 구도가 있습니다. 수평선 구도는 넓은 들판이나 바다 등을 그릴 때 쓰이고 평화로움, 안정감, 넓이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 수직선 구도. 수직선 구도는 나무 숲이나 고층 빌딩 등을 그릴 때 쓰이고 엄숙함이나 긴장감, 상승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 삼각형 구도는 우리가 정물화의 구도로 많이 쓰이는 구도죠. 안정감과 통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역시 정적인 구도로 대각선 구도. 대각선 구도는 복도나 가로수길을 그릴 때 많이 쓰이고 원근감이나 집중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원형구도,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 등을 그릴 때 쓰이고 원만함이나 만족감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평 수직구도, 복잡한 도시나 풍경의 모습 등을 그릴 때 쓰이고 견고함이나 짜임새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동적인 구도로
동적인 구도로는 호선구도, 호선구도는 도로, 해안선 등을 그릴 때 많이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강한 원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사선구도, 사선구도는 역동적이고 강한 운동감을 나타낼 때 쓰이고 속도감이나 방향감, 운동감, 불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광형 구도, 우리가 전광형은 번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S형 구도라고도 하는데 전광형 구도는 시골길 풍경 등을 그릴 때 많이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깊이감이나 원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풍경화의 이론에 대해 마치고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풍경화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화 역사. 서양에서는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물화의 배경으로 풍경이 들어간 것을 계기로 독립하여 하나의 테마가 된 것은 17세기 플랑드르, 플랑드르라면 현재 그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북부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플랑드르와 네덜란드에서 하나의 독립된 테마로 풍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 당시 많은 화가가 풍경을 그림의 주제로 다루면서 자연의 빛과 공기의 작용에 흥미를 가지고 객관적인 전경을 그렸습니다. 이들 화가들은 평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들의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시골과 소도시 그리고 그들 마을의 그림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이 당시 대표적인 화가로는 호이엔, 라위스달, 호베마, 베이낭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대표 화가들의 작품이 어떤 풍으로 그려진 그림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떡갈나무 두 그루가 있는 풍경이란 얀반 호이엔의 작품입니다. 호이엔은 안개와 빛을 교묘하게 조화시켜 따뜻한 회색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 호이엔이라고도 불리며 레이던에서 태어나 헤이그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강변 풍경, 바다 풍경, 여름, 겨울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작품을 그린 라이스달은 풍경화가로 유명한 라이스달 가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이사크와 삼촌 살로몬에게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의 그림은 하늘, 물, 대지가 일체를 이룬 네덜란드의 독특한 것으로 고소한 거목, 폐허, 묘지나 산의 성체 등을 배치한 우울하고 극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의 개인적 감정을 풍경화에 반영시킨 최초의 화가로 근대 로맨티시즘을 낳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유대인의 묘지 작품에서는 황량한 계곡 위에 떠있는 번개구름, 중세의 폐허와 고대의 묘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물줄기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침울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정적 표현을 초월한 것으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지상적 사물의 덧없음을 암시하면서 배우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어떤 풍경화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하를렘의 전망, 풍차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인데르트 호베마가 그린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마도 여러분도 미술책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고 눈에 익은 작품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도 투시원근법에서 소실점을 설명할 때 소실점이 하나 생기는 일점 소실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평평한 지평선과 수직으로 길게 뻗은 가로수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원근법에 의해 길 저 끝에서 지평선과 만나에 이루어지는
소실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수길 저 멀리 소실점이 생기는 중앙을 살짝 비켜난 곳에 한 남자가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며 우리를 향해 걸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편에는 또 다른 남자가 나무를 손질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두 사람이 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 호베만은 야곱 반 라히스탈의 제자이자 친구로서 네덜란드의 시골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라히스탈의 풍경화가 보여주는 극적인 서정성 대신 평화로운 네덜란드 전원의 한적한 아름다움을 운치 있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은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호베마의 대표작으로 키 큰 가로수가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 왠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미델 하르니스는 네덜란드 남부 마스강 어귀의 작은 섬에 위치한 마을로 비록 이 그림에 등장하는 가로수와 교회의 첨탑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오늘날까지 이 그림에서와 같은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대표자인 얀 베이낭스가 그린 허물어진 아치형 입구가 있는 풍경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의 유화로 1667년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7세기 플랑드르와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작가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활동한 작가들과 풍경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17세기 프랑스 최고의 화가인 니콜라 푸생이 풍경화를 남겼으며 또 풍경화가로 활동한 클로드 로랭은 지금 이 그림처럼 아침이나 해질녘의 풍경을 역광으로 포착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해질녘의 항구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역시 역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에서는 엘 그레코와 벨라스케스가 그린 풍경화의 명작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엘 그레코가 그린 톨레도 풍경이란 작품으로 1597년에 그린 풍경화입니다. 엘 그레코는 원래 스페인 사람이 아닌 그리스 사람으로 엘 그레코란 이름도 그리스인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화가로서 입지를 굳힌 엘 그레코는 스스로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펠리페 2세의 궁중화가가 되었으나 그의 화풍이 펠리페 2세의 마음에 들지 않아 궁중화가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가 그린 대부분의 그림은 종교화와 초상화였고 회색빛 명암과 색채, 비정상적으로 길쭉하게 뒤틀린 인체 묘사로 당시 스페인에서는 매너리즘 미술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엘 그레코 사후 오랫동안 그의 진가가 묻혀져 있었으나 19세기 이후 재평가되어 폴 세잔을 비롯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는 미술사에서 신기원을 이룬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인생 후반기를 살았던 먹구름 낀 톨레도의 모습을 기묘한 형태와 독특한 색조로 그의 화풍대로 그려낸 풍경화로 500년 가까이 지난 현재 톨레도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시녀들이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647년에 그린 사라고사 풍경이란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17세기 사라고사의 모습과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는 코로, 밀레 등의
장 바프티스트 까미유 코로가 그린 모르트 퐁텐의 기억이란 작품입니다. 코로는 화가가 되기 전에 직물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찰나의 빛과 대기의 느낌을 포착하는 유화 스케치와 야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모르트 퐁텐의 기억은 코로가 말년에 그린 그의 대표작입니다. 넓고 부드럽게 퍼진 빛으로 충만한 이 그림에는 코로 작품이 전형적인 특징이며 화가의 내면을 시적이고 서정적으로 반영하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의 직접 묘사는 아니지만 완전하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연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경에 보이는 우아한 나무, 뒤에 보이는 고요하고 넓은 호수, 부드러운 색채로 표현된 조용한 사람들의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 등은 서정적인 풍경을 통해 우리의 감수성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주의 화가들의 강령을 따랐던 코로의 화풍은 점차 몽상적이고 낭만적인 곳으로 발전했습니다. 종종 인상주의자들의 아버지로 언급되곤 하는 코로의 그림은 신고전주의 화가들과 인상주의자 화가들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까미유 코로가 1862년에 그린 나르니 다리란 작품입니다. 로마 시대 건설된 다리는 끊어졌고 그 아래로는 노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배경이 되는 나르니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고대 로마의 모습을 간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는 1826년 이탈리아를 처음 여행하면서 이 풍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로마 근교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1827년 살롱전의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출품한 작품으로 보아 유화로 채색한 초벌 그림으로 간주됩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첫 인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풍경에 대한 인상을 남겨두기 위해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만종과 이삭줍기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 밀레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동부의 알자스 지방에서 목화 공장을 운영하던 프레데릭 하트만이 주문한 4개 연작 중의 하나입니다. 무지개가 걸려있는 낯빛이 하늘을 통해 방금 소나기가 내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잠깐의 소나기 덕분에 작품 속 풍경 전체가 생기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아직도 시커먼 먹구름이 남아있지만 비온 뒤 구름을 뚫고 나온 환한 햇살에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퍼붓고 지나간 소나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에는 아직도 시커먼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러한 먹구름을 몰아내며 오른쪽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비추고 있고 왼쪽의 나무는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에 눈부신 초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의 생명들은 푸르름이 빛을 발하며 투명한 신선함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물기를 흠뻑 머금은 땅의 흙들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여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까미유 코로나 장 프랑수아 밀레 같은 바르비종파의 자연주의 화가들 뿐만 아니라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풍경화는 회화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풍경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참고 영상 하나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수채화 풍경화 그리기란 5분 58초짜리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수채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